네, 저희 4번 이어서 볼 건데요. 자, 4번 보시면요. 이제 통합학급 놀이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소문항에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언어 행동 유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등에서는 피아제에 근거해서 언어 유형을 쓰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이론들 봤었죠. 생득주의 봤었고요. 행동주의 봤었고 구성주의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주의에서는 피아제 나왔었고 이제 비고츠키랑 아까 연결해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스키너가 나왔어요. 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자극을 제공하면 그에 맞춰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 얘기했던 거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맨드랑 텍트가 있었어요. 자, 맨드는 요구하는 거, 텍트는 명명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발달할 때 스키너는 모방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러니까 관찰학습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키너에서 얘기한 것 중에 오토클레티스가 있었어요. 자, 오토클레티스라는 건 뭐였나요? 꾸미머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명명하거나 요구할 때 딱 그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존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돌려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오토클레티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특정 언어 자극을 제공할 때 그것에 맞춰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특정 자극에 맞춰서 반응한다 라는 것을 다 스키너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스키너의 행동주의에 근거한다 라고 하면 요 용어들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대호의 말을 보면요. 자, 실로폰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대호가 소리 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호가 은서가 빨간색 음판 치는 거 보면서 빨간색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나 빨간색 이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죠. 실로폰 나한테 줘가 아니라 은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서가 맞아 빨간색 치고 있어 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구가 아니라 명명하기니까 텍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텍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에서 지금 피아제 나왔고 유아에서 스키너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요 영역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니은에 해당하는 중재 전략의 명칭과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말의 예시를 쓰는 거래요. 그래서 나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실로폰 놀이를 하는데 대호는 자꾸 손가락으로 실로폰을 쳤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채를 손에 쥐어줬는데도 손가락으로만 자꾸 친다. 그래서 채를 쥐고 쳐라 라고 하는 교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중재하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보면요. 평소에 쉽게 잘 따르는 몇 가지 행동들을 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을 즉시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하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잘 따르는 행동들을 여러 개를 요구한 다음에 하지 않는 거, 요구하는 거, 이거 무엇인가요? 고확률 요구 연속이죠. 고확률 요구 연속은 순응하는 행동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 순응하는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 타성을 활용을 해서 불응했던 행동까지 순응하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고확률 요구 연속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확률 요구 연속을 하기 위해서 고확률 요구를 찾았더니 하이파이브 하기, 고민형이랑 코 비비기, 윙크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고확률 요구 선택할 때 학생의 행동 저장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학생이 할 수 있으면서 순응하는, 대부분은 좋아하는 활동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기, 고민형, 이랑 코 비비기, 윙크하기 다 고확률이고요. 그럼 저확률 요구는 뭘 요구를 하겠어요?
교사가 이제 대호가 했으면 좋겠는 행동을 하겠죠. 실로폰 채로 연주하기를 이야기하겠죠. 실로폰 채로 실로폰 연주하기, 실로폰 치기, 이것을 저항률 요구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고항률 요구를 해요. 하이파이브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이파이브 하면 바로 강화해줘야 되죠. 고항률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강화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고항률 요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면 또 강화해주고 고항률 요구한 다음에 또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항률 요구 들어가야 되죠. 대호야 실로폰 채로 실로폰을 쳐보자. 아니면 실로폰 채로 연주해보자. 이러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항률 요구 강화, 고항률 요구 강화, 고항률 요구 강화한 다음에 저항률 요구가 되고요. 저항률 요구했는데 학생이 했어요. 대호가 실로폰 채로 연주했어요. 그러면 강력한 강화 자극을 제공해야 되죠. 칭찬만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강화 자극을 제공을 해주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대호야 실로폰 채로 쳐보자 했는데 연주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다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호 입장에서 내가 어려운 거 안 하니까 쉬운 거 하자고 하네 라고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률 요구 불응 시에는 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중재를 실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항률 요구를 다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항률 요구하고 강화하고 고항률 요구 강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항률 요구하는데 이 저항률 요구를 이제 많이 수능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항률 요구를 줄여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항률 요구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이제 저항률 요구만 했을 때도 수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항률 요구 연속이다. 그래서 고항률 요구 연속할 때 주의사항까지 같이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요. 유아들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찰 기록 그리고 놀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소문항 1번에서 2번부터 볼 거예요. 자, 다에 A에서 나타난 김 교사와 최 교사의 협력 교수 유형을 쓰시오가 있고요. 자, 문제 쭉 읽을게요. 2번 문항에서는 니은에 들어갈 원리의 명칭 그리고 원리의 오류 유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발화 유도 전략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가부터 보자면요. 일단 유아의 특성은 항상 보셔야 되죠. 수지 같은 경우에 두 단어 수준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말을 하려 하진 않는데요. 그러면 항상 뭐 지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잡아라 지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이이고 그 다음에 주아는 지체장애 중에서도 왼쪽 편마비래요. 자, 우리 편마비 나왔다. 양손으로 활동하게 해줘야겠다. 그런데 얘 지금 보니까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특히 양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생각하면서 지도해야겠어요. 왜 양손을 지도했죠? 양손으로 하도록 했죠? 신체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한 예방을 위해서 양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미술 활동에는 잘 참여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보면 그냥 한옥마을에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온 거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건 일반 유아 문제니까 그냥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에서 보니까 이제 현장 체험 가서 본 한옥을 교실에서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한옥 만들려고 하는데 A에서 보면 아이들을 두 모둠으로 나누고 두 개의 한옥을 꾸며 본대요. 자, 이거는 무슨 협력 교수일까요? 일단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눴고요. 두 개의 한옥을 꾸며본다라고 하지만 주제는 한옥 꾸미기로 동일하죠. 그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거 가르쳐준다? 평행 교수겠네요. 그래서 평행 교수 하시면 되고요. 왜 평행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다 모이면 놀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반응 기회가 줄어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 교수를 통해서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반응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둠을 나눌 때는 수준을 고려해서 모둠을 나누어야 되는데 수준을 고려해서 모둠 나눌 때 동질로 나눠야 되나요? 이질로 나누어야 되나요? 집단 간에는 동질이고요. 집단 안에서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교수 하거나 아니면 협동학습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또래 집단을 만들 때 집단 간 동질, 집단 내 이질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스테이션 교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평행교수 실시할 건데 주와 같은 경우에 편마비가 있어서 모든 단계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대요. 자,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참여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부분 참여의 원리. 그래서 부분 참여의 원리는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어도 일부분에라도 최대한으로 의미 있게 참여하게 하는 게 부분 참여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B는 뭔가 잘못했나 봐요. 오류 유형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럼 오류 유형 4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관찰만 하게 하는 수동적 참여, 그 다음에 목표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하게 하는 근시안적 참여,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단편적 참여,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래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참여 기회의 상실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구분할 때 근시안적 참여는 같은 활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활동, 같은 주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참여 기회의 상실은 아예 또래가 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B를 보시면요. 지금 기린 모둠에서는 이제 주화가 있는데 이제 풀칠한 돌 그림을 종이집에 붙이는 건데 이제 풀로 붙이라고 하니까 주화가 한 손으로 풀칠을 하려고 시도하니까 풀을 자꾸 놓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교사가 뭐라고 해요? 풀칠하는 게 어려우니까 친구들에게 그림을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옥 만들기에서 지금 주화는 그림 나눠주는 걸로 참여를 해요. 이거 무슨 참여지? 약간 헷갈려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럼 계속 읽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종이집에 그림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사가 또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주화는 놀이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옥 꾸미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유학에 필요한 그림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죠. 자, 한옥 꾸미기라는 것은 지금 목표예요. 이 활동의 목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목표와 관련 없는 다른 유아에게 그림 나누어 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목표와 관계없는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근시안적 참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있고 뭔가 똑같은 주제로 놀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목표와 관계없는 활동을 학생이 한다. 그러면 근시안적 참여고요. 만약에 아예 참여 기회 상실을 두려면 다른 친구들 한옥 꾸미기 하는 동안 주화는 두 손을 사용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구슬 깨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사용하는 아예 뭔가 다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목표와 관련 없이 그림을 나누어주는 요 문장 때문에 이제 근시안적 참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끼 모둠에서 수지와 관련해서 중재를 하는데 아까 수지 자발화가 안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김 교사 말 보면요. 자기가 나무 그림을 종이집에 붙이면서 나는 나무 그림 붙여야지. 그리고 돌 그림을 종이집에 붙이면서 나는 이제 돌 그림 붙여야지 라고 하고 있네요. 교사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 혼잣말 하듯이 말하고 있죠. 이거 뭐예요?
혼잣말 기법이죠.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말로 하고 있다. 혼잣말 기법이고요. 그러면 요거랑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평행적 발화 기법은 뭐였나요? 학생이 할 법한 말을 교사가 대신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 수지가 돌그림을 붙이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돌그림 붙여야지 이런 것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말한다. 평행적 발화 기법.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말한다. 혼잣말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또 발화 유도 전략 어떤 거 있었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FA 질문법. 그 다음에 또 목표 언어가 있다면, 목표 어휘가 있다면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게 해주는 거, 수정하게 요청하는 거, 대치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발화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풀어볼 건데요. 6번에서는 1번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자, 가의 비출진, 기억에 해당하는 촉구 유형 쓸 건데요. 자, 보시면 정민이가 연지한테 뾰족산을 색종이로 접었다라고 하니까 연지도 뾰족산 접고 싶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 교사가 연지도 색종이로 뾰족산 만들어 볼래요? 라고 했더니 연지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사각형 색종이를 산 모양으로 접는 걸 보여주고 이제 선생님처럼 접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정사각형 색종이를 산 모양으로 접어주는 거 보여주고 요걸 따라하라고 하니까 정반응을 위한 시범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촉구예요? 시범 촉구, 모델링 촉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서 문제는 좀 쉬웠어요. 자, 학생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 모델링 시범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 시범 촉구랑 선생님들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 모델링이랑 몸짓 촉구, 그 다음에 신체적 촉구 요거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모델링 촉구는 학생이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내 말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는 거 모델링 촉구. 몸짓 촉구는요. 신체적인 접촉 없이 내가 무언가 몸짓으로 단서를 주는데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생각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고요. 신체적 촉구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촉구는 접촉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모델링과 몸짓은 딱히 접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개의 또 차이점은 모델링은 따라하게 하는 거, 몸짓은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 몸짓으로 나의 뭔가 표정이나 아니면 나의 손짓 이런 걸 가지고 단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구 유형은 모델링이고요. 초-A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극 내 촉구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반응 촉구와 자극 내 촉구의 하위 유형들 그리고 예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특이랑 초특 교육과정 부분은 모두 다 보았고요.